주준호 씨의 얼굴이야. 이건 말이 안 돼. 30년이 지났는데.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국대 불러 빨리! 인천항 이른 아침, 대양해운의 신형 컨테이너선 정난호가 첫 출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신입 항해사 5명입니다. 이번에 공채로 입사한 인원들입니다. 정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줄지어 선 청년들 앞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손을 보고 자세를 받습니다. 항해사는 손이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정난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번째 청년 앞에서 정난의 발이 멈췄습니다. 청년의 제복 왼쪽 가슴 주머니 위로 낡은 황동 원형 물체가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뚜껑에는 작은 흠집이 2개. 그 흠집의 위치가, 그 깊이까지도 정난은 30년 동안 꿈속에서 수백 번 보아왔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나침반 어디서 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습관적으로 들고 다니다 보니 오늘 실수로 챙겨서 왔네요. 점검 중에 이런 사적인 물건을 지참함한 건 제 실수입니다. 그 목소리, 그 말을 할 때 오른쪽 입꼬리가 실룩이는 방식. 당황하면 눈꺼풀이 한 번 더 내려앉는 버릇. 손가락 2번째 마디가 유독 굵은 것. 정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한꺼번에. 시야가 하얗게 뒤집어졌습니다. 비서가 달려오는 소리가 아득히 멀어졌고 한정난 회장은 그대로 갑판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손에서 나침반이 갑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황동 뚜껑이 열리며 바늘이 흔들렸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그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언제나 그랬듯 정확히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폭풍 속에서도, 바다 위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배 위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난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나침반의 바늘만 보였습니다. 지금 이 나침반, 그냥 낡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 30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정량 22,000톤. 최신 항법 장비에 자동화 화물 시스템까지 갖춘 대양해운 창사 이래 가장 큰 배.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공인 여회장 한정난이 직접 승선 점검에 나섰습니다. 69. 요즘 선적 상황은 어떤가? 한정난 회장은 네, 회장님. 재계에서 예정대로 빙하라 진행 불립니다. 좋아, 계속 보고하게. 웃는 법이 없고 부탁하는 법도 없으며 감사하다는 말 대신 수표를 내미는 여자. 30년 동안 맨손으로 해운사를 일궈낸 사람. 어떤 회의에서도 감정을 드러내는 법 없이, 어떤 협상에서도 먼저 물러서는 법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녀를 오래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회장님은 심장 대신 나침반을 품고 사는 것 같다고. 언제나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냉혹한 얼굴 아래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8월 12일이 되면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밤을 샙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아무도 묻지 않고 그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난이 이 배의 이름을 정난호라고 지은 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처음 배를 소유했을 때 그녀는 배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2번째도 3번째도, 그러다 15번째 배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 배가 마지막 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다로 나간 것은 돌아오기 위해서라는 것을 정난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난이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 자신을 아끼는 목소리,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난이 항해사 경력을 가진 것은 회사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를 점검할 때 손가락으로 선체 이음새를 짚는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그 손길이 배를 아끼는 사람의 손길인지 바다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길인지는 보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비서는 회장이 갑판에서 쓰러진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매년 8월 12일 새벽 정난은 혼자 인천항 방파제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다가 한 번씩 무릎을 꺾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준호에게 하는 묵념이었습니다. 오늘처럼 화창한 아침에 항구를 걷다 보면 이 바다가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 사라진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배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다 늙어버린 사람들. 바다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파도만 칩니다. 오늘도 내일도 병원 침대에 누운 정난의 눈앞에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1993년 여름, 한정란은 26이었습니다. 남편 강준호는 28. 각 결혼한 두 사람은 함께 작은 화물선 도진호를 탔습니다. 준호는 선장이었고 정란은 항해사 보조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새빵 보증금도 빌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바다 위에서 눈을 뜨면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호 씨, 나 임신이래요. 배에서도 괜찮대요, 의사가. 아직 2달이에요. 그래, 우리 아이 바다 냄새 맡고 자라겠네. 뱃사람이 될 팔자다. 사내면 어떡해요? 딸이면 좋겠는데. 뭐든 좋지. 그럼 이 나침반 줄게. 항상 집으로 돌아오라고. 언제나 집으로. 아이한테도 전해줘. 그는 낡은 황동 나침반을 정난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이미 각인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때는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 무게가, 그 온기가. 8월 12일 밤, 태풍 야니가 서해를 강타했습니다. 기상청 예보는 있었지만 항로 변경을 지시받기 전에 폭풍이 먼저 왔습니다. 파도가 10m를 넘었습니다. 도진호는 항로를 이탈했고 배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공포처럼 울렸습니다. 정난아, 갑판에 나오지 마. 기관실에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쇠가 쓸리는 날카로운 소리, 화물 고박이 풀리는 소리, 2000kg짜리 컨테이너가 갑판을 쓸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배 자체가 전복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뛰쳐나갔습니다. 고박 풀렸어. 내가 잡아야 해. 준호 씨, 안 돼요. 거기 가면 안 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통째로 덮쳤습니다. 기관실 철문이 충격으로 잠겼습니다. 정난은 밤새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이 오고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 갑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고박 장치도. 사흘 뒤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난은 임신한 몸으로 홀로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빈관이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같은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난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새빵 월세, 도진호 수리빚, 그리고 뱃속의 아이. 그로부터 3년 뒤 우연히 열람한 해사 사고 처리 기록에서 정난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박 장치가 정상 설치 후 외부 충격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 설치 불량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설치를 담당한 사람, 당시 도진호 화물 담당이었던 배철수. 정나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접었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빚더미 위에 선 26살 과부에게, 힘 있는 자에게 맞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살아남는 것, 올라가는 것,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사고 다음에 정나는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형 화물 중개업이었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온 날부터 그녀에게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이 얼굴이, 준호의 얼굴이, 갑판에서 사라지던 그 마지막 순간이. 정나는 사업을 키우면서도 매년 8월이 오면 서류를 뒤졌습니다. 도진호 관련 기록, 해양사고 통계, 배철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계약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일종의 기도였습니다. 준호에게 하는 기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그날 이후 정나는 다시는 화물선에 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타야 했습니다. 처음 다시 배에 올랐을 때 파도 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갑판에 혼자 서서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울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바다에 있으니 이 바다에서 우는 것은 준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나는 도진호 사고 처리 보상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전화기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수첩 한 권. 그 수첩 첫 페이지에 딱 한 줄을 썼습니다. 배철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바다는 기억합니다. 사람이 잊어도 바다는 잊지 않습니다. 준호가 쓸려간 그 파도, 정난이 밤새 두드리던 철문, 새벽에 수색선이 그었던 항로. 그 모든 것이 파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강도영, 65, 충남 보령 앞바다의 작은 섬 등대지기. 그의 등대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등대 유리창을 닫고 아침 7시에 항로 정보를 기록하고 저녁 6시에 불을 켭니다. 그 리듬이 30년 동안 흔들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폭풍이 와도. 다만 8월 12일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날은 저녁 불을 켜고 나서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가장 오랜 친구였던 그는 1993년 겨울 정난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도영 씨, 부탁이에요. 이 아이를 맡아줘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요. 준호 씨를 지키지 못한 내가 그 아이까지 망치면 안 돼요. 정난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요. 그래서 더 안 돼요. 내가 이 아이 곁에 있으면 이 아이도 뭔가를 잃게 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뭔가를 잃어요. 내 곁에 있으면 안 돼요. 정난 씨, 내가 회사를 만들면 데리러 올게요. 약속해요. 꼭 데리러 올게요. 도영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나는 갓난아이를 그의 팔에 안기고 돌아섰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버스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도영은 어쩔 수 없이 섬으로 돌아가 등대지기가 됐습니다. 원래 지망하던 항해사 시험을 포기하고 준호가 사랑했던 바다 곁에서 준호의 아들을 키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민준, 백성처럼 낮은 곳에서 준호의 미래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은 파도 소리를 자장가로 자랐습니다. 등대창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항해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학교가 파하면 등대 계단을 뛰어 올라와
도영의 무릎에 앉아 바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영은 단 한 번도 내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난의 연락이 뜸해지다가 완전히 끊겼을 때도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이 정난과의 약속이라고 도영은 혼자 믿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친구가 선장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강준호. 참 좋은 사람이었어. 바다를 제일 좋아했는데 바다가 데려가 버렸어. 나중에 내가 항해사 되면 그 사람이 간 바다에 가볼게요. 그래. 그래야지. 그게 내 길이야. 도영이 민준에게 나침반을 건넨 것은 민준이 항해사 시험에 합격하던 날이었습니다. 식탁에 조용히 내려놓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내 아버지 거야. 원래 주인한테 가야 할 물건이 이제 가는 거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이게 왜 내 것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잘 갖고 있어. 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영이 설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 나침반이 언젠가 길을 알려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울로 떠난 날, 도영은 등대 계단에 올라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정난이 버스에 탔을 때처럼 사라지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번이나. 도영은 민준이 자라는 동안 딱 한 번 정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뒷면에는 아무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난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도영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30년 동안 등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민준이 항해사가 되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준호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도 바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의 길이었습니다. 도영이 등대지기로 30년을 보내는 동안 섬 주민들은 그를 과묵한 사람이라고만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했지만 닮은 곳이 없어서 가끔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 진실이 스스로 제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침반처럼. 도영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은 민준이 항해사 시험에 합격하고 석 달 뒤였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나오면서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민준이 서울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린다. 둘째, 그 전에 정난에게 연락한다. 30년 동안 지킨 비밀을 혼자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등대 불빛은 길을 잃은 배를 위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것. 도영은 30년 동안 그 불빛을 켰습니다. 바다를 향해. 어딘가에 있을 준호의 아들을 위해서도, 언젠가 돌아올 정난을 위해서도. 배철수, 58세, 대항해운 전무이사. 그는 30년 전 도진호 화물 담당이었습니다. 폭풍 후 전날 밤 기관실이 잠들고 갑판이 고요해진 새벽 2시. 그는 혼자 화물창에 내려갔습니다. 손전등 하나, 드라이버 하나, 나사 하나를 풀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선장 강준호가 빠지면 보험금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자신이 경영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젊고 가난한 선장이 폭풍에 사라져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배철수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도산 직전의 과부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부가 30년 만에 국내 10위 해운사 회장이 됐습니다. 배철수는 그 회사에 붙어서 함께 올라왔습니다. 죄책감은 처음 몇 년뿐이었고 이내 그 밤을 잊었습니다. 나사하나 아주 작은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신입 항해사 하나가 회장을 갑판에서 쓰러뜨렸습니다. 배철수의 가슴속에 오래된 공포가 깨어났습니다. 저 얼굴, 강준호 그놈이잖아. 어떻게 이게 아들인가? 설마. 그는 당일 저녁 조용히 민준의 인사 기록을 뽑아봤습니다. 아버지 강도영, 도진호 전 항해사, 어머니 미상. 배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더. 배철수는 자신의 신복 창고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준이 담당하는 컨테이너 화물 적재 목록에 신고되지 않은 고가 의료기기 12점을 끼워 넣으라고. 세관에는 내부 제보 형식으로 익명 연락이 갔습니다. 세관 쪽에 살짝 귀띔만 해줘. 대항해 온 신입 항해사, 개인적으로 밀수 연루 의혹이 있다고. 이름은 강민준. 3등 항해사. 다음 날 아침 경제지에 짧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대항해 온 신입 항해사 강모 씨, 밀수 공모 혐의 피해사. 민준은 기사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그 컨테이너 목록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거라고요. 두 번째 더. 배철수는 주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회장이 출신도 모르는 청년에게 감정을 쏟고 있다.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저도 참 드리기 싫은 말씀인데요. 회장님이 요즘 갑판에서 기절하시고 그 신입 항해사를 자꾸 단독 면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후계 문제가 걸린 건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세 번째 더. 임시 이사회 소집. 안건은 경영 안정성 검토. 실질적으로는 한정란 회장의 퇴진 요구였습니다. 회장님이 30년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건 저희 모두가 압니다. 다만 회사는 회장님 개인의 감정보다 먼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불편하신 건 알지만 주주들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정란은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배철수를 향해 고정한 채로 지금 하신 말씀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배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패가 더 많다고 믿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은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새벽 화물창에서 혼자 나사를 푸는 순간에 느꼈던 그 고요함. 그 고요함이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 그 순간이 30년 뒤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배철수는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 설령 준호의 아들이라 해도 증거는 없다. 30년이 지났다. 아무도 모른다. 그 생각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배철수는 이사회에서 나오면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지시하려 했습니다. 해외 계좌 이동, 서류 파기. 하지만 비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배철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란이 이사회를 소집하기 사흘 전 보안팀이 이미 서버 백업을 완료했습니다. 배철수가 범한 가장 큰 실수는 나사를 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일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를 모읍니다.
잊은 사람은 방비를 하지 않습니다. 정나는 30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아기는 용감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하지만 세상에는 30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 용감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장실 소파. 정나는 민준을 단독으로 불렀습니다. 비서도 내보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앉아요. 회장님, 저 정말 밀수 같은 건 모릅니다. 그 컨테이너 화물 적재 목록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건데 누군가 제 서명 이후에 물건을 끼워 넣은 거라면 항만 CCTV에 다 찍혀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물어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정나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은 것들이 목구멍 앞에서 뒤엉켰습니다. 아버지가 항해사였다고 했죠? 아니요, 등대직이요. 원래 항해사 지망이셨는데 제 나이 때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름이요? 아버지. 강도영이요. 왜요? 정난의 두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굳었습니다. 강도영. 그 이름을 소리내어 듣는 게 30년 만이었습니다. 그 나침반 잠깐 봐도 될까요? 민준이 나침반을 꺼내 건넸습니다. 정나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늘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안쪽 뚜껑에는 새긴 글씨가 있었지만 녹이 슬어 읽기 어려웠습니다. 정나는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나침반을 봤던 날의 온기가 손끝으로 올라왔습니다. 뭔가 쓰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오래됐나 봐요. 나중에 읽히게 돼 있을 거예요. 민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의 목소리에는 차갑지만 어딘가 낯이 익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이. 회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신 것 같아서요. 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돌려줬습니다. 그 화물건 내가 직접 조사할게요. 회사 나가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민준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정난이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네. 밥은 먹었어요? 민준은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목구멍을 죄어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울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밥을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회사 임원도 아니고 회장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에 혼자 남은 정나는 나침반이 있었던 자리를 바라보다가 이마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준호 씨. 민준이 회장실을 나간 뒤 정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바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 냄새가. 아니면 그냥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정나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민준이 담당했던 컨테이너의 적재 기록 원본 보존, 항만 CCTV 30일치 복원, 그리고 강민준의 인사 기록 전체 열람. 비서는 아무 말 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묻지 않는 것이 이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나는 민준이 가고 난 뒤 회장실 소파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앉아서 아들이 앉았던 소파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온기 같은 것을,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은 그 감각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저녁 일정을 묻기 위해 노크를 했을 때 정나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 취소해요. 비서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회장님이 저녁 일정을 취소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은 짧습니다. 2글자입니다. 하지만 그 2글자 안에 30년이 들어 있습니다. 태어나던 날의 울음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자장가, 자라면서 수없이 빈자리. 민주는 그 자리를 등대 불빛으로 채웠습니다. 정나는 그 자리를 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개의 빈자리가 하나로 만났습니다. 사흘 뒤 정난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한정난 씨, 도영이요. 입원 중이요. 할 말이 있소. 보령 성모병원. 시간이 많지 않소. 정난은 그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2시간 달리는 내내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도영에게 아이를 맡기고 버스를 탔던 날을, 그 길을 거꾸로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 병실 앞에서 정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시각 복도 끝에서 민준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에? 강도영 씨가 연락했어요. 저한테도요. 2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도영은 깡마른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기 폐암.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2 사람을 보자 입가에 아주 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등대를 켜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바다를 오래 바라본 눈, 오래 기다린 눈. 왔구나. 둘 다. 아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 안 했어요? 진작 연락했으면 내가, 말했으면 내가 왔을 거야. 나는 내가 서울에서 제대로 된 항해사로 설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이제 됐으니까 연락한 거야. 도영은 힘겹게 손을 들어 민준을 잡고 그 손 위에 정난의 손을 얹었습니다. 2 손을 겹쳐 쥐었습니다. 정난 씨,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이 아이 정말 잘 됐소. 도영 씨가 더 잘 키워주셨어요. 내가 더 미안해요. 이 짐을 혼자 지게 해서. 짐이 아니었소. 준호가 남긴 선물이었으니까. 민준아, 이분이 너한테 할 말이 있을 거다. 잘 들어라. 아빠, 그게 무슨. 내 이름 내가 지은 거 맞아. 근데 이유는 말 안 했지. 준에서 미래로. 강준호의 미래가 강민준이야. 강준호가 누군데요? 이분한테 물어봐라. 정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은 것들이 목구멍 앞에 줄을 섰습니다. 수없이 연습한 말이었지만 막상 입을 열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준호는 내 남편이에요. 1993년에 태풍으로 세상을 떠난. 그리고 당신 아버지예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30년이나 늦었어요.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등대에서 혼자 생각해 본 적 없는 가능성이 갑자기 눈앞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나침반 뚜껑 안쪽을 형광등 불빛에 가까이 댔습니다. 30년 묵은 녹 사이로 가늘지만 또렷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언제나 집으로, 준에서 미래로. 1993년 8월 12일, 준에서 미래로.
강준호에서 강민준으로 아버지가 태어날 아이에게 남긴 방향이었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집을 가리키듯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방향을 새겨두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빗물처럼. 그날 저녁 강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잡은 채로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것을 드디어 제자리에 돌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준호가 남긴 나침반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배철수의 음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병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영이 눈을 감기 직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분한테 물어봐라.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한 사람의 일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쉽게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나침반의 각인. 준에서 미래로. 그 문장이 지금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 30년 전 아버지가 새겨둔 방향이 드디어 자신에게 닿았다는 것. 도영의 장례는 작은 섬 장례식이었습니다. 주민 몇 사람, 등대청 직원 몇 사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꽃은 많았습니다. 정난이 서울에서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도영이 살면서 딱 한 번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꽃은 사람이 죽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살 때 필요한 거요. 정난은 그 말을 기억하면서도 꽃을 보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지 못한 것을 이제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섬 등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영이 30년 동안 켜온 등대. 오늘부터는 등대지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등대 불빛은 오늘도 켜졌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켜는 불빛이었지만 민준에게는 도영이 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영은 마지막 순간에 편안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사람의 편안함이었습니다. 바다를 오래 바라본 사람은 압니다. 파도는 언제나 돌아온다는 것을, 아무리 멀리 나가도 반드시 해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도영의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정난은 본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배철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정난이 아직 민준과의 관계를 공식화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끝나는 거야. 준비 다 됐지? 회의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제가 안건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항만 CCTV 복원 영상. 해당 컨테이너 앞에서 배철수의 신복이 상자를 밀어넣는 장면. 시각은 민준의 퇴근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배 전무님 부하 아닙니까? 두 번째 자료입니다. 이번엔 회계 파일이 열렸습니다. 대항해온 해외 법인으로 흘러나간 불명확한 자금 흐름. 5개 페이퍼 컴퍼니. 총 금액 240억 원. 배철수의 이름이 곳곳에 연결됐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정난이 쏟은 시간은 30년이 아니라 지난 열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흘을 위한 준비는 30년이었습니다. 이건 횡령 아닙니까? 이건 조작이요. 회장이 근거도 없이. 앉으세요, 배 전무. 정난의 목소리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30년 전 겁니다. 스크린에 낡은 문서 사진이 떴습니다. 1993년 도진호 사고 당일 기관실 점검 일지. 거기에는 화물꼬박 최종 점검자로 배철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난이 30년간 모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양경찰 수사 기록, 사고 직후 보험금 수령 내역, 배철수 앞으로 된 비밀 계좌 거래 명세. 당신이 그날 밤 화물창에 내려간 건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도영 씨도 알았어요. 당신이 작업실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30년 동안 나는 증거를 모았어요. 배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고였소.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점검 중에 실수로. 나사 하나를 푸는데 얼마나 걸려요? 회의실이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당신은 나사 하나를 풀었어요. 그 나사 하나로 내 남편이 바다에 빠졌고 나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혼자 살아야 했고 내 아들은 어머니 없이 등대에서 자랐어요. 당신은 그 30년을 이 회사에서 편히 살았고요. 정나는 한 걸음씩 배철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왜 대양인지 알아요? 크고 넓은 바다. 어떤 폭풍도 이 바다를 없애지 못하니까요. 당신이 없애려 했던 건 내 남편만이 아니라 이 회사였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했네요. 배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에 짚은 채로 30년 전 새벽 2시에 그 나사 하나가 드디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배철수 씨,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배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끌려나갔습니다. 이사들은 침묵 속에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30년의 응징이었습니다. 배철수가 끌려나간 뒤 이사회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정난을 향해 퇴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후계 관련해서 이사회에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정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회사에는 이제 후계가 있다는 것을, 정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경찰이 배철수를 데려나간 뒤 정나는 이사회 자리에 한동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남았을 때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한강도 보였습니다. 바다는 아니었지만 물이었습니다.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첫 페이지에 써둔 그 수첩. 배철수라는 이름을 천천히 줄로 그었습니다. 단 한 번에 그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은 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오래 삽니다. 나사 하나를 풀었던 손이 30년 뒤 무너질 때 그 나사는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 물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 정남과 민주는 아무도 없는 언덕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영이 평생 바라봤던 바다였습니다. 하늘이 주홍빛으로 타들어갔습니다. 노을이 파도 위에 녹아 넘쳤습니다. 저 멀리 어선 한 척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쌓아 올린 거리가 이 침묵 안에서 조금씩 녹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정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 된 돌덩이처럼 가슴을 눌렀다가 사르르 녹아 흘렀습니다. 불러봐요. 어머니. 정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남들 앞에서 우는 것을 본 사람은
30년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지금 아무도 없는 언덕 위에서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웃음이 많으신 분이었지. 너 꼭 닮았어.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자는 걸 좋아했고 배 위에서 밥을 먹을 때 꼭 바다 쪽을 향해 앉았지. 그리고 정란이 잠깐 멈췄습니다. 당황하면 오른쪽 입꼬리가 실룩였어요. 저요? 처음 만난 날 그게 보여서 쓰러진 거야. 민준이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늘이 흔들리다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바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침반 저 계속 들고 다녀도 될까요? 그 나침반 원래 주인이 한 말이 있어. 언제나 집으로. 이제 그 말이 뭔지 알겠지? 민주는 나침반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란의 옆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섰습니다. 정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백고동이 먼 곳에서 길게 울었습니다. 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등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이 30년간 켜왔던 그 불빛이 오늘도 어김없이 나침반의 바늘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집으로, 집으로, 준호 씨, 집으로 왔어요. 우리 아이, 이제 집으로 왔어요. 어떤 폭풍도 방향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나침반은 끝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을 기다린 나침반이 드디어 집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이 닿도록 두 손 모을게요. 다음 이야기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